우리는 전직 아메리칸 아이돌 참가자 사건에 대해 큰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이런 감정적인 전화를 한 지 불과 석 달도 안 돼요. 재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갓, 마이애미 카운티. 혼자가 아니에요. 오 마이 갓, 누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 뭘 보고 있습니까? 제 아내가요. 저희는 방금 케일러 플린이 두 어린 딸이 가까이에서 자고 있을 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그렇게 빨리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일러 플린이 왜 법원에 시간 연장을 요청했을까요? 러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위온 더 케이스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반면 진짜 재료만 사용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케일러 플린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제 겨우 9살과 12살인 어린 두 딸이 그들은 어머니가 살해된 밤에 대해 증언대에 서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옆에 앉아 자유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방안의 감정이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케일러 플린은 5월 4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오하이오 법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날짜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내일 그 문제를 더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케일러 플린은 신속한 재판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2월 체포 이후 법원은 계속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그가 경찰서 로비에 앉아있을 때 체포되는 순간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케일러 플린이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애슐리 플린이라는 여성을 살해했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성은 그가 10여 년 전 아메리칸 아이돌 참가자였을 때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슨 증거가 있냐는 질문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찰이 왜 케일러 플린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데이턴 북쪽 오하이오주 팁시티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에 침입해 아내 애슐리 플린을 부부의 침대에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케일러 플린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언을 위해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그 명단에서 흥미로운 이름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면 배심원들이 직접 케일러 플린의 집을 방문해 범죄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플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2월 그 끔찍했던 날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집의 구조를 직접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방이 옮겨지지 않았고 차고가 옮겨지지 않았고 집안의 방들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심지어 지붕이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배심원들이 현장을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건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배심원들이 집의 출입 동선과 집안의 여러 방 위치를 직접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배심원단이 플린의 집을 보게 된다면 케일럽도 함께 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사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증인 명단과 플린의 딸들이 증언대에 서는 것에 대한 여러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2월 16일 한밤중에 경찰이 처음으로 케일러 플린의 집에 출동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코리. 알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알겠어요? 제 딸들은 저기 침실에서 아직 자고 있어요. 알겠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9일이. 네. 지금 당장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요. 모두 문을 한꺼번에요. 새벽 2시 30분경 케일러 플린이 911에 전화했고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는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동안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디캠 영상에서 그는 부부의 두 딸이 아직 가짜의 방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검찰 측은 본안 입증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증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플린의 두 딸, 9살과 12살, 이 어머니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아버지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주제에 대해 오가고 있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주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길 원하는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가 선택한 대리인이나 피해자 대표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가까운 위치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풀린 팀은 아이들이 증언할 때 방 안에 아동 대리인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대리인이 꼭 필요하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고 심리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케일럽의 아내 애슐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지역 배구 코치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케일럽은 교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케일럽은 애슐리를 죽인 사람이 열린 차고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그녀를 2번 쐈다고 말합니다. 그가 911 신고 접수원에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요. 그녀는 머리에 2발을 맞았고 피가 4번이 있어요. 오, 맙소사. 부인, 깊게 숨을 쉬세요. 알겠죠? 집안에 아직 누가 보이나요? 아니요, 차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제 딸들이 여기 있어요. 제 딸들이 여기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있죠? 그분은 침대에 있어요. 그분은 침대에 있어요. 지금 그분과 함께 계신가요? 저는 방 안에 있어요. 지금 그분을 보고 있어요. 네, 제발요. 문 잠그셨나요? 창고로 가는 문은 잠궈뒀어요. 그 사람 집에 있어요. 네, 부탁드려요. 그 방이 집안에서 어디에 있나요? 제 동료가 출동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해요. 알겠죠? 무슨 질문이요? 다들 집안 어디에 계세요? 저는 지금 그녀와 함께 침실에 있어요. 제 딸은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아니시군요. 그 일 당시 저는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군요. 아니요, 아이들은 아직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여기서 집안 아이들 위치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방금 총에 맞았는데도요. 또한 케일러 플린이 아이들을 보호하러 가지 않고 911 신고에 따르면 아이들을 그냥 자게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제 애슐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그는 그녀가 침대에 죽은 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녀의 다리를 문지르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아니요, 그들은 방 건너편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의 방에요. 알겠어요? 집안에서 어떤 소음이 들리나요? 아니요, 그녀의 얼굴이. 선생님, 왜 유령이? 제발요. 알겠습니다. 누구의 얼굴이요? 제 아내의 얼굴이요. 당신 아내의 얼굴이요? 네, 총에 맞은 그 사람이요. 그녀가 총에 맞았어요. 뭐라고요? 총에 맞았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어디를 맞았죠? 머리에 맞았어요. 피가 온통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요, 그거 같지 않아요. 애슐리 자기야, 제발. 오, 맙소사. 아니요, 숨쉬지 않아요. 바디캠 영상에서 케일럽은 경찰에 차 글러브 박스에 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국이 사건의 살인 무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은 일부가 가려져 있지만 경찰관들과 케일럽이 말하는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지만 경찰관들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플린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 케일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고로 이동합니다. 지금 바로요. 지금 숨 쉬어야 해요. 알겠죠?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나요? 좋아요. 휴대폰은 어디에 있죠?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코리, 그 사람 지켜보고 있나요? 네. 우리 저기까지 왔지만 아직 밑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명이에요? 세상에. 저기 문이 열려 있어요. 사실이에요. 뒷문이 열려 있어요.
밖이 그렇게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저게 옷장이에요? 알겠어요. 시나몬 컨셉은 문제 많은 외과 의사였어요. 맞아요. 그를 데려와야 할까요? 좋아, 이거 봐. 조심해. 아, 안 돼. 아파. 피 보여? 그냥 무시할게. 야, 누가 그를 지켜보고 있어.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 해. 저는 이 보디캠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항상 눈에 띄는 건 경찰들이 케일럽을 계속 시야에 두려고 하고 그의 이야기에 대한 의심을 서로 속삭이면서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전부 그래. 뒷문이 열려 있어. 저기 옆에 문이 있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저 안을 확인해. 그래. 우리는 안 했어. 트럭 센터 콘솔이 열려 있어. 그리고 거기에 총을 든다고 했어. 슈슈씨. 안 해. 같은 방에서요? 그래. 그녀의 침대에서. 안 돼요? 난 그와 얘기 안 했어. 코리가 얘기했어. 우리가 케일럽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내를 죽일 짓을 할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약 45분이 지난 후 바디캠 영상에서 그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와 감정적인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친구, 아니 가족으로까지 보입니다. 보시죠. 미안해. 이리 와. 여보. 위험해. 난 이해가 안 돼. 전혀. 널 돌보려고 사람들을 때로 붙여놔야 해? 내 말은 네가 너 그냥 들어와서 그 사람만 봤어? 경찰도 몰라. 식료품점에서 자고 있어. 이거 가져가도 돼? 우리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충격받았어. 난 지금 충격 상태야. 계단에 앉을래? Yep.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 그게 뭐야?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 부보안관한테? 악마들이지. 우리 중 뒤쪽에 간 사람 없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 거야? 꼭 안 했으면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개를 깨우려고 했어. 2마리 개가 와서 그냥 돌아다니게 했고 묶어뒀어. 알아. 토탈도 테이프를 붙이려고 좀 돌아다녔을 거야. 그게 다였을 거야. 알겠어. 소희가 드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 나는 들었어. 그게 뭐였는지 알잖아. 나는 들었고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도망쳤어. 그리고 차고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How long were you? How long were you?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에 한 20소 정도 있었던 거야? 그래 2번은 아니야. 알겠어. 네 사촌 경기 본 거 같아. 차가 한 대도 나오지 않았어. 전과료는 하나도 못 봤어. 잠깐만, 나도 아무것도 못 봤어. 위에서 아래까지. 내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 들어오자마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뭔가로 날 때렸어라고 했어. 아, 그래.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놀라지 않게 표지판을 껐다. 처음에는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뒤쪽 옆문이 열려 있었어. 아직도 열려 있어. 애슐리가 살해된 후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진 침입 절도 사건이라는 것이 현재의 가설이라고 말했어. 그들은 드론을 띄웠지. 현장에는 경찰견도 있었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알겠어요, 킬러. 믿어서 주세요. 알겠어요. 앞으로 나가세요. 그게 뭐죠? 그걸 앞으로 돌리세요. 선생님. 주 후반에 케일러 플린은 체포돼 애슐리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신문 영상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주 검찰이 케일러 플린을 상대로 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왜 거짓이라고 믿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혐의에 대한 범행 동기도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윌이라 부르셔도 돼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켈럽입니다. 켈럽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외지에서 오시는데 제 휴대전화도 있고 해서요. 그걸로 모든 걸 처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모든 걸 수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절차입니다. 네, 모건 형사님. 네,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터치 DNA를 위해 만약 거주지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걸로 당신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감식실에서 이건 집주인과 일치한다고 하면 당신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필이 생기는 거고 그게 누구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말 간단합니다. 멸균된 세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시면 제가 이걸 넣어서 볼 안쪽을 몇 번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 영상은 케일럽이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플린은 체포된 이후로 계속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5월 4일로 재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정 심리에서 플린의 변호사는 그때 제출할 신청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플린의 변호인은 재판을 21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용하자면 검찰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판사가 이 사건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재판 날짜가 언제로 정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변호인 측의 잠재적 증인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오하이오주 팁시티의 경찰서장, 체포를 집행한 기관, 그리고 팁시티 경찰서의 여러 경찰관들과 여러 명의 FBI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이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또한 주소를 기준으로 볼 때 플린의 이웃 몇 명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증인 명단에는 이름이 지워진 부분이 2군데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은퇴한 판사이자 변호사인 퍼넌드 러커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로앤드크라임에 항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판이 연기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호인 측 전략, 즉 5월 4일 에케일러 플린이 재판을 받을 것처럼 계속 준비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알기 어렵지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스타워즈 팬이라서 그 날짜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로 5월 4일이 함께 하길이잖아요. 그 농담 딱 알죠? 정말 그렇죠. 저 뒤에 제 라이트세이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과 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 수는 없죠. 증인이 등장해서 긴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준비하면서 검토한 수백, 수천 페이지의 문서에서 어떤 정보가 드러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예상했던 증인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비하인드 정보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요청된 지연의 일부가 전문가 보고서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하이오의 형사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모든 주마다 형사 및 민사 규정이 있지만 오하이오의 형사 규정에서는 전문가 보고서를 다루기 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연은 실제로 전문가가 있거나 또 다른 전문가 보고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인지 법원 문서에는 전문가 보고서라고만 적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사건에서 전문가 보고서는 보통 어떤 것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 변호사가 아닌 친구와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재판에 두 가지 유형의 증인이 있다고 말했죠. 일반 증인과 전문가 증인이 있습니다. 일반 증인은 단순히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라든지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아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문하는 사람이죠. 전문가 증인은 사실, 절차 또는 증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전문가 증인을 둘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은 혈흔 비산 증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실제로 피가 어떻게 튀는지, 총의 방향이나 총알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발사되었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시신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전문가가 전화통화의 진위 여부와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훈련을 가진 사람들, 즉 잠재적인 전문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 즉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심원의 눈을 바라보며 저의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이 분야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것이 중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일러 플린의 신청서에서 처음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증거 개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의 변호사가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증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중 일부는 변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은 일반적으로 증거 개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장이 소극적이면서도 마치 검사들에게 너희가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 중 실제로 재판에서 변호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수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모든 자료를 줄 테니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안다고 말하는 식으로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검사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력의 대부분을 검사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판사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민권 관련 일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해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모든 소송에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전략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며 이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률가로서 그 게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법원과 법은 우리는 재판에서의 기습 전술을 받아들이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뭔가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판사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런 재판에서의 기습 전술 같은 상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허용하고 특정 증인과 그들의 예상 증언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변호사로서 저는 증인이 증언대에 올랐을 때 그들에게 할 모든 질문을 상대방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메모와 업무상 작성한 자료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무엇을 사용할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자기들 방어 전략에 따라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약간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신들이 변호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케일러 플린의 딸들이 9살과 12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에서 힘든 부분은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집 안에 있었고 그때 자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방의 분위기나 감정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에서는 만약 그 9살과 12살 아이들이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인이 반드시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은 잠깐만 기다려보자며 왜 조력인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옹호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공방이 오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증언하는 것을 분명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가지는 민감성을 인식해서 우리는 특정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크린 뒤에 숨어 피고인은 못 보지만 배심원과 판사는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조력인이 함께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그래, 알겠다,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증언한다고 해서 변호인이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증언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 조건이나 방어 측에서 그런 보호 조치를 적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들은 그냥 일반 증인처럼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님, 그런 특정한 보호 조치가 여기서 시행되어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그걸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아이들 9살과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고 12살이면 거의 중학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유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지어 어른에게도 그런 상황에서 증언하는 건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실제로 네,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이 미성년자가 증언할 때 도와줄 조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찾는 기준이 뭔가요? 그런 조치가 딱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나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고소당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아이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을 낳았거나 혹은 부모나 계부모로서 함께 살았던 사람을 직접 가리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맞서야 합니다. 글쎄요, 준비 과정에서 그 어린아이는 아마도 검사에게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과 보호장치가 꼭 필요한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증언대에 올라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아이들이 이 사건에서 검사에 의해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그들이 주 정부를 대신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소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아이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살인사건 당시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는 주장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이나 대화 내용은 모릅니다. 즉, 우리는 그런 점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의 입장은 증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이 그런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크린 뒤에서 증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다면 법령이 제공하는 도호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일럽 플린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심원단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그의 집에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배심원단과 함께 참석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집에 배심원단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사건의 전개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현장 방문의 효과를 믿어왔습니다. 그게 특정 거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이든 배심원단의 현장 방문이든 말이죠. 이런 살인사건 현장인 집이라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저는 항상 현장 방문을 지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단이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들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더 잘 파악할수록 더 확신 있고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진이나 증인의 설명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양측 모두에게 현장 방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변호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 제안했고 양측 모두 현장 방문이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거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변호인 측 입장에서도 그리고 검찰 측에서 그 점을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피고인이 현장 방문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수정헌법 5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믿든 분명 힘든 일일 겁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 집에 살았고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동안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당연한 일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5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5월 4일에 열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연기될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은퇴한 판사 파이널 러커, 변호사님, 러앤크라임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러앤크라임이 전해드린 온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